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19대 대통령 선거는 겨울이 아닌 5월에 실시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대통령 파면 닷새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확정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대통령이 결의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면 59일째에 장미 대선이 열렸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경선을 거쳐 홍준표 경남지사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4월 15일에서 16일 대선 후보 등록을 거쳐 4월 17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5월 8일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었습니다. 5월 4일에서 5일 이틀간은 사전투표를, 5월 9일에는 본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조기 대선은 보궐선거로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가 아닌 오후 8시까지 진행됐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77.2%, 당시에도 20대 대선을 치른 지금까지도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중 가장 높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이 불거지면서 민심은 크게 악화했고 정권 교체 요구가 높아졌던 상황.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은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고 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곧바로 취임해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됐던 조기 대선 일정과 헌법에 따라 21대 조기 대선은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정치권은 사실상 대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21대 조기 대선 전망 시작해 보겠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여야 정치 구도와 민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두 분의 전체적인 전망 먼저 들어보죠. 김 의원님. 우리가 굉장히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받아든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민 대통합을 다시 이루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과정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광장의 정치가 막 극렬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현상을 안 가고 오히려 국민들은 차분하게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정치권이라고 봅니다. 특히 아직까지 여당의 태세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놀랐던 거는 결정문이 나오고 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탄핵을 막지 못해서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을 인용한 건데 이 결정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그렇게 못한 게 죄송하다는 건지 정말 이 시점에 해야 될 거라면은 계엄을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계엄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정치권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수습과 그러한 노력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탄핵을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저는 이 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여당 내의 여전한 분위기라면은 이런 상태로 대한민국의 국민 대통합, 헌정 질서의 수호, 민주주의의 발전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여당의
특히 이 내란에 동조하고 끝까지 함께했던 세력들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국민 전체에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큰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네. 어떤 영향을 줄까요? 민심의 향방이라든지 여야의 구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요. 영향이 있겠죠.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복귀를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적인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임기 중반에 파면되었기 때문에 계엄령 발동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 됐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 실패 요인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대목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좀 아직도 알 수 없는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낸 부분. 모르겠어요. 그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질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당대표를 좀 내친 부분이 첫 번째이고, 김영건 전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뭐 도이치모터스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그것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뭐 파우치백인지 명품백인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정무적 대응력이 거의 전무하면서 실패했던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기름을 부은 것이 이제 의대 정원 2,000명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3가지 사안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좀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뭐 국민이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뭐 2,000명 의사 정원을 당장 안 하면은 표를 안 주겠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한편으로는 타협의 여지,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 타협을 하라고 자꾸 했듯이 그런 부분을 이제 방기한 것이 윤 대통령의 제가 실패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봐요. 그리고 명품백도 그것이 국민들은 사실은 그게 뭐 대통령 관저 영부인한테 뭐 007 영화처럼 시계를 차고 들어가서 그걸 녹화해서 녹음해서 1년 동안 그 부인이 들고 나오는지를 기다렸다는 건데, 이거 파렴치한 범죄죠. 그게 영부인이 받았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데 대한 대처가 전혀 없었던 부분이에요.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약간 이 구도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아까 김영건 의원도 국민의힘 쪽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빨리 그런 부분에 반성을 좀 하고 해소를 빨리 해야 돼요. 지금 60일 만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은 아니더라도 정리할 것을 빨리 정리하고 국민의힘이 어떤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분명한 목표와 이슈들을 좀 발굴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선거 구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서 새로운 대통령 선출해야 되는데요. 민주당, 국민의힘 어떤 전략으로 이번 선거에 임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60일이라는 시간을 아마 민주당, 국민의힘도 알고 있을 거예요. 플랜 1, B로 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파면되면 우리가 어떻게 출발을 선했어서 역산해서 60일 전에 역산해서 모든 일들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은 플랜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5일 정도는 이 탄핵 국면에서 가져온 데미지, 그러니까 충격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좀 추스리고 이것을 좀 희석시키는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굳이 제가 뭐 주제넘게 조언을 한다면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야 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선 구도로 돌입하는 순간 국민의힘이 또 다시 우왕좌왕할 소지가 많다. 네. 탄핵의 문제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에 어떤 그 찬성을 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교감하는 것, 그리고 국민한테 어쨌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중도에 파면당하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에, 내버려뒀다는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라든가 어떤 죄송함 여러 가지도 가져야 할 시간이 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건 의원님은 양당 전략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해주신다면요.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정서를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점으로 일단 논란은 좀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논란이 더 막 번지기보다는 일단 종식되고 빨리 미래로, 그리고 특히 경제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체제가 지금 세계 질서 자체를 막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전혀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긴 시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빨리 현실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정치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의 대체적인 정서일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그 과정으로 되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단 국민의힘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함께 가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정 질서의 범위를 너무 많이 벗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임한다는 건 또한 어려울 거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더라도 이 부분을 국민의힘 내에서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선거라고만 놓고 보면 뭐 객관적으로 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한 고민, 그에 관한 준비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첨벌들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 우리가 중심을 무게 중심을 둬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민주당 쪽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좀 좋지 않았던 그림자를 걷어내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뭐 지금 축제 분위기일 거예요.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거의 뭐 본인 그 주변에서 다 인정하듯이 거의 옥립식에 가까운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또 스스로 어떤 걷어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뭐 재판도 어쨌든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 있고, 또 이거 좀 너무 앞서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론의 어떤 지지율이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부분, 그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의 한계가 있는데 그걸 얼마나 좀 잘 털어내느냐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이미 산불 났을 때 탄핵 심판하면 열흘 전부터 뭐 민생 행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국을 돌면서 그런 것, 그리고 또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과 과거에 했던 말, 지금에 했던 말의 정치 철학의 어떤 일관성, 이런 것들이 돌출 변수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얼마나 본인 스스로 잘 방어해내느냐가 아마 가장 중요한 이번 대선의 구도가 아니겠느냐,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네. 구체적인 후보 전망 한번 해보죠. 60일이니까 이게 먼 일이 아니고 정말 평소 같으면 이미 누가 후보인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나와 있죠, 뭐. 예. 거의 뭐. 지금 손가락에 들지 않은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네. 그러면 사실 뭐 민주당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고요. 별로 뭐 거의 이 모양을 갖추는 경선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집중해서 국힘 전망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어떤 구도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전망을 하신다면 김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60일인데 뒤에 23일은 선거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선거 기간은 13일, 14일이지만 대통령 선거 기간은 그보다 훨씬 더 길어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실제 선거 운동 기간이라서 앞에 남아있는 시간은 지금 이제 벌써 그 선거 있고 하루 이틀 지나고 이젠 60일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보를 정하고 준비를 하는 시간은 보름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대선 주자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그 아까도 말씀드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정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 헌정 질서와 진짜 멀리 나간 국민의힘 내에 존재하는 반헌법 세력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후보 구도가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을 꼽는다면 누구라고? 뭐 이대로 가면 그냥 김문수 장관이 가장 유리하지 않는가. 네.
네, 정리 못하고 한다는 것이죠. 예, 예. 네. 민주당은 누가 될까요? 민주당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네. 많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다 털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많은 부분을 사실상 다 걷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이어 두 번의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은 검찰권의 남용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상 부재했거든요. 국회를 배척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부분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파국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것의 또한 측면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저는 뭐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 실장님 보시기에 국민의힘 경선 구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어쨌든 그 50대 50 뭡니까 그 당내 여론, 그죠? 책임당원 아마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 뭐 이것을 합쳐서 후보를 결정할 텐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엔 좀 숙려의 시간 한 10월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본격 그 경선 구도는 한 15일 보름 전 뒤에 하나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누구냐 뭐 사람이 누구냐는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또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뭐 김문수,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또 누가 홍준표 대구시장,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잠룡, 아직은 굉장히 노숙한 그런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대권에 이기느냐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린 용들이죠. 뭐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또 민주당 쪽도 이게 어떤 상대와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누가 그 이재명 대표의 약점을 잘 파고들 수 있느냐 하는 후보를 또 선택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것이 또 중요하고, 덧붙인다 민주당으로서는 글쎄요, 의외로 좀 뭐 이재명 대표가 모든 꽃길을 걸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선거법이라는 그거는 사실 유무죄, 지금 와서 보면은요, 선거법 위반이 국민적 정서를 그렇게 흔들 수 있는 요소는 아니에요. 설령 위반했다 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드린가 하면 그게 뭐 파렴치법은 아니잖아요. 무죄를 받았는데. 그건 다만 이제 다른 대장동이나 백현동의 어떤 개발 비리의 어떤 재판이 진행되는데, 저 재판이 뭐 선거 과정에 스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재판의 좀 돌발 변수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좀 경계해야 될 요소겠죠.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잠룡이라고 생각하시는 홍준표 시장이 이제 이번 주 대구시장 사퇴하고 조기 대선 출마 공식화할 것이라는 보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다음에 대구시정 영향은 어떻게 될 건지,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 건지 김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시죠. 이분의 시정 과정을 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오자마자 했던 일이 그 전에 합의되고 있던 물 문제를 파기했어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깨끗하고 충분한 상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의 염원인데, 그 전 시장과 정부에서 그 구미와 물 문제가 합의가 다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선거 후에 이제 구미에 새로 들어온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했죠. 사실 먼저. 그렇다 하더라도 홍준표 시장은 그것을 제어하면서 물 문제를 풀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나서서 더 얼씨구나 하고 이걸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행정통합 문제인데, 처음에 시장에 들어올 때는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니까 다시 본인이 또 행정통합 논의를 꺼냈어요.
이거 그러면 입장이 바뀌었는데 내가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에 관한 설명도 하나도 없었어요. 행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합의를 존중하는, 그래서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보는데, 홍준표 시장의 4년이 안 되는 이 시정은 도대체 뭐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시장이 대선 출마하는 것을 굉장히 환영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일단 대구시에서 나가주니까 좋다 이런 뜻을 저는 이해를 하는데, 리더십의 기본적인 굉장히 많은 그 한계를 노정하고 그 출마하는 거라서 이 점은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분이 시장을 떠나고 대행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저는 대구시의 그 시정 조직이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리더십이라면 안 계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생기지는 않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 시장 출마에 따른 여러 가지 측면, 우리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긍정적인 것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저는. 글쎄 이제 우리 서울에 있어 보면 그 지방 도시들의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어느 도시, 인천이나 무슨 뭐 광주, 부산, 지금 시장 누구냐가 일반인한테 물어보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모르잖아요. 근데 홍 시장의 큰 공은 야, 대구라는 도시가 있구나. 굉장한 도시가. 네? 홍준표다. 이렇게. 그 부분은 제가 좀 인정하고 싶어요. 중앙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떤 우리가 자초적으로 얘기할 때는 코로나 때 아니었으면 대구가 그렇게 국내적으로나 해외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적이 있었냐고 자탄한 분들도 있었어요. 홍 시장은 그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대구의 어떤 이미지, 대구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은 굉장히 컸다 이런 것인데, 그 점에서는 뭐 홍준표 시장의 공일할까? 대구 시정을 이끌어가면서 뭐 반가운 부분이었는데, 다만 지금 뭐 홍 시장의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공과를 뭐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릅니다만, 사실 좀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요. 대구 경북연구원은 저 경북과 대구를 분리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또 TK 통합은 또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이고, 또 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시작도 제대로 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시장직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고, 또 여기다가 뭐 대구 경북 TK 신광 건설, 그리고 또 앞으로 대구 미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5개 군부대를 이전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페이퍼워크 정도 상황, 법률적인 상황에 머무르고 있어요. 인프라라는 것은 현장이 생겨야 되고 그걸 진두지휘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스톱되는 상태에서 시장직을 물러난다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저는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홍준표 시장을 평가하신다면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대가 이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이미지는 일종의 좀 꼰대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이 과거형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돌출적인 발언도 많이 하시고, 의사결정 구조가 이 수렴형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그냥 툭 던지고 돌발형이고, 저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세대 감수성은 그 세대는 이미 지났다. 과거형의 정치 지도자 상이라고 봅니다. 네. 박 실장님은 대선 후보로서 홍준표 시장을 평가한다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저쪽에 어떤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홍준표 시장도 괜찮을 법은 해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만약에 제가 TV 토론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토론을 한다면은 홍준표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좀 홍 시장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뭐 검사 사칭 뭐 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 그 홍 시장이 아마 말을 좀 더 잘하고 공격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말은 잘하면 못하면 끝나고 나면은 그게 표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솔직히 그 점은 좀 퀘스천 마크, 좀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 대통령 인수위 없이 60일 이후에 이제 60일도 안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취임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대선 국면에서 두 분이 좀 우려되는 지점이라든가 우리 시도민들이 이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에 어떤 것을 요구를 좀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듣는 것으로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 먼저 말씀 주실까요? 인수위가 없다라는 게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인가라는 합의와 준비 시간이 없다는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만 함께 할 국무위원 전체는 인수위를 통해서 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를 구성할 사람의 준비 시간이 사실상 통째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이미 규모나 그리고 우리의 발전 정도를 봤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함께 할 사람의 준비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는 피해갈 수가 없고요. 저는 그래서 이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그래도 정책에 관한 논의에 집중될 수 있다면 그래도 좀 보완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대구 경북인의 한 사람인데 이런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올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좀 느끼는 것은 어쨌거나 이러나 저러나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좀 중심이 돼가는 소외되지 않는 이슈의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기회에 우리가 좀 미처 지역에서 담지 못했던 경제적인 인프라든 아니면 도시 미래 각 지역별로의 어떤 수건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잘 공약에도 좀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실리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 전체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대구 경북인들은 늘 택하더라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과 조기 대선 전망을 주제로 토론해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했었습니다. 이제는 혼란을 수습하고 통합의 모든 힘을 함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문에 적시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인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 우리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